부활한 바이러스다. 이런 바이러스는 사실 전례가 없이 독한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파력이 독감보다 더 뛰어나 보이고요. 각 나라의 방역 당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걸 통제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감염되는 경우가 가능성은 매우 낮게 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와 관련해 재감염이 가능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3차 대전을 방불케 한다. 이재용 교수님 여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료제 개발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제약업체에서 개발한 혈장 치료제가 첫 번째 환자에게 투여된 것인데요.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들의 혈장 공여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꼭 좋은 성과가 있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독한 정보로 돌아온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바이러스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현명한 동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오늘의 더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신상엽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시간이 갈수록 또 연구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쉽사리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최영일 평론가 혹시 지금 감기 기운은 없지만 본인이 혹시나 기침을 하거나 발열 증상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약 먹고 푹 잤을 거예요. 그 이제 여느 해의 겨울에 겪는 일이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고민을 상당히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19의 증상하고도 한번 문진을 받아보면서 상담 전화를 돌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신 교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뭐 감기나 독감, 코로나19 모두가 다 사실 뭐 증상만 가지고는 초기에 그 감별을 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유행의 상황에서 이제 현 상태라 그러면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의심이 되는 분들은 이제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해서 이제 적절한 이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후에 이제 좀 이제 독감이 정말로 이제 돌게 되는 그런 시즌이 된다 그러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이제 방역 당국에서 좀 안내를 해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이제 가는 게 급선무긴 하겠죠. 근데 이재갑 교수님 혹시나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병원에 몰리게 되면 감염 위험성도 또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가 진단이라고 할까요? 집에서 혹시 이게 독감인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그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앱을 개발해서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사실 문제인 게 이제 코로나19의 초기 증상들이 일반적인 감기 증상의 시작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열이 나기 시작할 무렵에는 또 독감 증상이랑도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독감도 열 나면서 이제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만으로 이걸 이제 감별하는 거는 일반인들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상을 가지고 의사들 찾아가더라도 의사들도 환자를 보다 보면 이게 코로나일지 일반 감기일지 구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이제 1339 연락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본다든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가 있다면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또는 이제 병원급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한번 상담을 받고 또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독감이냐 코로나나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길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뭐 이제 독감과 코로나19 뭐 이제 감기가 돌 때 뭐 이제 안심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안내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 부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코로나19 독감 뭐 이제 그 이제 감기 모두다가 이제 그 사실 증상은 비슷하지만 그 감염 경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19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그 셋 병에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 나라마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경우가 지금 각 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유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철이 됐을 때 이제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혼선을 빚고 이제 의료기관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1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무료 접종을 이제 1,900만 명 정도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독감의 유행을 줄인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 중심을 맞추겠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이제 의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독감 백신 접종을 이제 잘 따라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라에서 이제 안내하시는 그런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진료를 어디로 가서 받을 수 있는지를 갖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대한민국의 음주 인구를 대표해서 전문가들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자, 새로운 코너의 이름하여 더 이슈 체크. 첫 번째, 자, 이 교수님, 이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독감 접종을 꼭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음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도 평가가 아직 잘 돼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음주를 많이 해서 이제 간에 질환이 있을 정도의 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사실 또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인플루엔자도 잘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들이 사실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음주하시는 분들 특히 간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알코올성 간 경변이라든지 알코올성 간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꼭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예방 접종을 맞는 것 이전에 술을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중요하긴 최영일 합니다. 술을 끊으세요. 예, 대한민국 이 음주 인구에게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 두 번째 한번 신 교수님께 여쭤볼 건데요. 1,500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펫팸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이 반려동물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통해서도 그 주인이나 가족들이 옮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연구가 좀 더 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몇 그 유럽의 이제 대유행을 경험한 나라 중에서 이제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뭐 한 40에서 50% 정도에서 반려동물에서도 뭐 항체가 보였다. 논문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보고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 명확한 그런 논문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오염과 감염을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어떤 확진자가 문고리에다가 이제 그 바이러스를 갖다 노출시켰다 그러면 사실 문고리는 오염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고리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돼갖고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염이 된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이 만지면 확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반려동물이 오염이 됐든 감염이 됐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확진자가 내 반려동물과 밀접하게 접촉을 한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묻히고 주인이 또 그 반려동물과 밀접 접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반려동물을 통한 이제 매개가 돼서 이제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어요? 걱정이 커졌습니다. 걱정이 더 커졌어요. 궁금증이 풀린 게 아니고. 아니 최근에 야심차게 브리핑 코너 준비했다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이런 코너를 가져와가지고 자꾸 제 자리를 넘보시는 건 아니죠?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때까지 도전해야죠. 자, 그런데 내가 독감이냐 코로나냐 이 정도 고민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코로나가 재감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논란입니다. 이게 지금 전 국민을 좀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고 우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와 관련해서 재감염이 가능할 것이란 방역당국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발생 후 두 번째는 4월 초에 다시 확진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고 어떤 변이가 일어나고 그러한 변이들이 그런 재감염이나 면역 항체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감염 논란으로 사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의학계 내에서도 논란이 많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입장 밝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감염 또는 재양성 이 두 단어가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재양성 논란이 우선 이제 한 3, 4월에 대구 경북 상황에서 이제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확진돼서 치료받은 환자가 퇴원을 했는데 일단은 그 당시 퇴원 기준은 반드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2번 음성이 나와야 퇴원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뭐 선별지에서든 다른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온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250명 이상이 그 당시에 보고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보통 재양성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실제로 바이러스들을 이제 검출을 채취해서 키워봤더니 바이러스가 자라지도 않고 또 남한테 전파도 안 시킨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바이러스의 찌꺼기들이 폐에 남아 있다가 이제 기침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찌꺼기들이 나와서 이제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재양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재감염은 뭐냐면 이미 한 번 감염이 됐어요. 한 번 감염이 됐는데 좀 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또 다른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감염이 돼가지고 두 번째 감염, 두 번째 바이러스 검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감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있었던 바이러스하고 두 번째 걸렸던 바이러스 종류가 실제로 또 다른 것까지 증명을 해서 아 정말 다르구나, 이건 정말 다른 바이러스 두 번 걸렸구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재감염과 재양성은 이제 아예 다른 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전염성은 어떤 게 더 크냐 또는 전염성은 있는 거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재양성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죽어있는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거고요. 재감염은 그 사람이 감염이 되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상황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없겠죠. 전염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재양성이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다시 걸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걸렸다는 얘기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증식을 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내뿜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감염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지만 검사 양성과 재감염의 그런 의미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재감염은 결국 전염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분명히 재감염 가능성이 낮다. 회복된 후 다시 재감염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재감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최영일 평론가 설명 좀 해주시죠. 최근에 방역당국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게 재감염 사례로 의심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었고 여성분인데 3월에 감염이 됐어요. 그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음성이에요. 근데 4월에 또 양성이 나온 거예요. 4월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역당국이 재감염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본다. 근데 없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재감염일 가능성이 있는데 확정할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재감염이 될 수 있는 아주 희소한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려해야 될 대목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거쳐서 확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독감처럼 영원히 면역력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들, 이게 바이러스 변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차 입원 때 분리된 거는 V그룹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2차 입원 때는 GH그룹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V형이니 GH형이니 이런, 사실 저는 이름도 어려워요. 이게 여러 가지 영어로 써 있다 보니까 이름도 어려운데, 바이러스 변이 이게 왜 유심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지 신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결국은 이제 그 어떤 뭐 백신 접종을 해서 이제 이게 효과를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 접종을 통해서 중화항체라는 그 방어력을 가진 항체가 오랜 기간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이 중화항체가 듣지 않는 그 변종이 생기질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독감만 같은 경우도 지금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접종한 그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이제 접종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또 매년 그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납니다. 독감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년 새로운 백신을 갖다 개발을 해서 접종을 하고, 또 이제 유행하는 6개월 동안을 지내고, 또 이제 나머지 또 확인을 했다가 또 이렇게 계속 매년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뭐 비슷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들한테 항체 검사를 했을 때 그렇게 아주 장기간 그 중항체가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몇 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아까 재감염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지만 클레이드가 다른,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그런 바이러스 변이가 있는 그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재감염이 되는 사례들도 지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런 그 중화항체랑 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연구가 계속 되어야지 코로나19가
백신으로 접종을 해갖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걸 진짜 매년 맞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유형이 다른 바이러스로 만약에 재감염이 됐을 경우 이런 경우가 계속된다고 하면 열심히 지금 백신 치료제 개발하고 있잖아요.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3상 시험까지 하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유전적 변이 형태, 이거를 보통 계통변이라고 그러고 보통 저희가 표현할 때 클레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도의 유전적 변이 정도면 지금까지 확인된 정도는 아직까지는 이제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죠. 계속해서 이제 유전적 변이가 계속 되다 보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형태의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도 뭐 몇 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유전적 변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백신 효과가 안 듣는 경우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인플루엔자도 매년 이제 새로운 형태의 유전적 변이가 있으면 백신의 성분을 바꾸는 것처럼 코로나도 만약에 그런 변이가 있으면 그런 백신들을 개량해서 이제 맞추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백신도 아마 매년 받는 백신이 될 거라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유전적 변이까지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개발하는 백신은 힘들죠. 처음 만드니까 힘들지만 이게 유전적 변이 수준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백신을 만들 때는 이미 만들어진 기술에다 바이러스만 바꾸는 거니까 백신 개발 자체가 아주 어려워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맞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신종 바이러스들이 이제 대부분 다 변이를 합니다. 이제 변이를 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치명률은 낮추고 전파력을 높여서 바이러스 스스로가 숙주 안에서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바이러스라는 건 이제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숙주의 세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열쇠라 그러면 숙주에 있는 어떤 자물쇠 부위가 있어서 이제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V에서 G로 바꾸면서 그 바이러스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아미노산 하나가 변이가 생겼습니다. 그 변이가 생기면서 그 일종의 어떤 변이라면 만능 열쇠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숙주에 감염을 잘 못 시키던 그런 종류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GH형, G형으로 왔더니 아무 숙주나 잘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숙주 안으로 잘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감염도 잘 일어나고 그에 의해서 배출도 많이 되겠죠, 바이러스 배출이.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전파력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변이 역시도 이제 감염력과 전파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그렇지만 이게 변이가 생겼다고 또 치사율이 올라갔냐? 그건 아니거든요. 더 높아졌다는 증거가 없고 아마 좀 도리어 또 떨어지는 그런 영향상을 보이고 있어서 신종플루가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위세를 떨쳤지만 지금은 그냥 일개 독감 중에 하나로 그 독감 백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방 그 항원으로. 예전에는 위세를 떨치던 그 신종이 결국은 지금은 그냥 일반 독감화로 이제 약독화가 돼가지고 지금 유행을 아직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코로나19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약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독감처럼 유행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료 현장에서 만났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감염병 전문가들끼리 이제 가끔 이제 얘기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아주 교활한 바이러스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뭐 바이러스가 교활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약점들일 건데요. 어쨌든 바이러스가 유행을 싹 하는데 어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곳은 정말 다 이제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사회 중에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고 좀 잘 사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만한 상황들을 많이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는 잘 발생을 안 하는데, 일단 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취약해서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 자체도 막기 힘든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주로 감염이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되게 씁쓸한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학 교수님 교활한 바이러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신 교수님 혹시 경험한 바이러스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실 방역의 견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바이러스는 사실 전례가 없이 독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그 독감은 뭐 아시겠지만 백신, 치료제, 예방약이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전 세계에서 뭐 어찌 보면 뭐 그 가장 뭐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 선진국들도 독감 유행을 막질 못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독감 같은 경우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력이 있습니다. 그 특징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방역당국에서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증상이 생기기 이틀 전부터 감염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력이 독감보다 더 뛰어나 보이고요. 또 심지어는 치명률은 한 독감의 10배쯤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아직 백신과 치료제, 예방약 다 개발이 돼 있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방역 당국에서 관리하기가 너무나 까다로운 그런 상황에 이제 이런 그 감염증이 이제 속수무책으로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어찌 보면 굉장한 당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독하고 힘든 그런 바이러스를 좀 만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1970, 80년대에 사회 연결망 이론이 등장할 때 에이즈의 연구가 그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에이즈가 성접촉에 의해서 성접촉이라는 게 인간의 연결망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바이러스가 한 사회에 흘러들어가느냐는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사회학도로 느끼기에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5대 갈등이 있는데 갈등의 지점을 바이러스가 파고든다는 것에 깜짝 놀란 거죠. 첫 번째는 종교 갈등은 굉장히 심한 부분인데 신흥 종교 안에 퍼지면서 이 사회의 이제 특정한 세력과 특정한 세력의 대립을 부추깁니다. 두 번째로 이태원 클럽발 이제 확진 때는 성소수자의 문제가 왜 검사 받으러 못 가느냐. 내가 이태원에서 이러한 이제 성소수자 클럽에 갔다는 게 알려지는 게 죽기보다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홍석천 씨가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놀랍고 이게 이 지식 노동자들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언택트로 있는데 육체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갔다가 감염의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계층 갈등 그리고 불효자는 옵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세대 갈등이거든요. 부모님은 이 명절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 싶은데 바이러스가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 사회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념 갈등인데 광복절 집회와 개천절 집회라고 하는 것에서 정치 이념 갈등이 지금 이제 야당 측에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 측에 있는 쪽은 저희 권력이 방역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정치 방역이다. 코로나는 그렇게 생각보다 무서운 게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이 다 노출되고 있고 그 균열의 틈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마치 이건 스파이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 사회의 분열을 이제 부추기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사회학적 분석이 쏟아져 나올 연구 과제들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재감염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던진 코로나19. 특히 해외에서는 2차 팬데믹이라고 불린 만큼 재확산이 급속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전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는 3차 대전 중이다. 방역 당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종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전쟁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사실상 지금 전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K-방역과는 별개로 전 세계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3천만 명 이상이 확진, 감염이 된 상황이고요. 이 중에 지금 100만 명을 넘기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2차 대전의 사상자를 합치면 7천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3차 대전을 방불케 하는 이 인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이게 WHO가 글로벌 팬데믹 선언이 3월 11일이었는데 6개월 동안에 이 겪고 있는 인간적 피해들은 3차 대전을 방불케 한다. 저는 그 표현에 공감이 됩니다. 코로나19가 현대 인류의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욱 교수님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20세기의 가장 큰 이제 감염병 유행을 볼 때 이제 스페인 독감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당시 인구가 15억 명인데 한 5억 명이 감염이 됐고, 그다음에 사망자가 뭐 적게는 500만 명에서 많게는 1억 명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대충 한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의 사망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페인 독감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소용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들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국가 간의 모든 나라가 국경을 다 틀어막고 자국 중심으로 빠질 수 있었던 상황들 맞이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세계화, 뭐 글로벌리제이션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또 삶의 모습 자체도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최악의 전쟁인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인류사에서 느꼈던 뭐 르네상스라든지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인류사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도 지금이 최악의 전쟁 상황이다. 바이러스로 인한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각 나라의 방역 당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걸 통제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유행의 초기에는 이 코로나19의 특징을 잘 몰라가지고 허둥지둥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에서 알고 나서는 지금 뭐 각 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뭐 방역 역량이나 뭐 국민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그 방역이 각 나라마다 어려움이 다 나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어느 나라에서 방역을 실패하게 됐을 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실패가 결국 다시 이제 전 세계의 대유행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틀어막고 내부에서 또 생기는 건 또 억제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계속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지 못했고 또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럽 지역이 아무래도 2차 팬데믹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유럽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은 지난 봄에 한번 대유행이 왔잖아요. 그랬었죠. 처음에 중국이 난리였다가 우리나라가 2위에 있었어요. 일본 따라오고 그래서 미국이 올라오더니 유럽이 난리가 났었는데 유럽이 또다시 이 2차 대유행이 여름에 와버렸는데 네. 프랑스가 최근 일주일만 보더라도 하루에 한 10,000명 이상, 하루에 10,000명 이상은 우리 상상하기 좀 어려운 대목이고 스페인도 하루에 12,000명까지 나왔습니다. 스페인은 인구 10만 명당 282명의 감염이에요. 근데 마드리드 수도는 더 심해서 인구 10만 명당 722명이 감염됐다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확진자였다가 완치돼 나왔잖아요. 유고 상황까지 대비했다. 이런 이제 회고담이 나와버렸는데 그 영국은 지금 일주일마다 2배씩 늘어서 10월 중순이면 하루에 5만 명이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암만 그 각 나라의 방역 당국이 노력을 해도 그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 통제를 할 수가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감염 이틀 전부터 증상이 생기고요. 또 이 세대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데 빠르면 3일이면 가거든요. 뭐 재생산 지수가 이제 한 3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 막 대유행할 때 뭐 그 정도 좀 그 이상도 됐었는데 한 명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6일이면 한 명이 3명 되고 3명이 9명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 놓치면 9명 되는데 6일이면 되거든요. 이런 그 굉장히 빠른 이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보통 이제 또 나중에 이제 격리를 하게 되는데 또 희한하게 또 증상이 생긴 후 일주일 정도만 지나가면 또 감염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늦게 찾아내면 격리를 해도 효과를 또 별로 볼 수도 없고 아직 백신 치료제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방역 당국 노력에 더해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제적으로 하느냐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자율적인 그런 시민의식에 의존해서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체계 자체나 이런 시민의식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계속 해왔다가 또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다시 생기고 이런 그 유행의 악화와 이제 완화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백신이 개발되고 아주 치료제가 이제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한동안 그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밸런스, 이제 방역 당국의 통제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밸런스를 그나마 어느 정도는 이제 잘 맞춰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경제 활동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2차 유행을 맞았는데 이상하게 1차 유행 때보다 각 국가들이 강하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락다운 시키거나 이런 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각 국가들이 1차 유행을 하면서 너무 심하게 유행을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락다운까지 해가지고 끝내 막았더니 경제적인 손실들이 너무 커진 거예요. 강제적으로 경제를 거의 스톱시키는 상황들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각국의 그런 실업률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2차 유행을 막게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버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유행이 시작됐을 때 이거를 막으려면 1차 유행만큼 락다운을 하는 수준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역학조사를 열심히 하고 다 찾아내가지고 그냥 어떻든 하는 수준 정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아예 그냥 손을 놓는 상황들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미국이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마지막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백신 빨리 개발해서 그냥 다 맞춰가지고 백신으로 집단면 형성해서 전체 유행 수준을 낮추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단계에 이른 거고 유럽도 일부 국가들은 이제 아예 통제가 불가능하면 미국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스웨덴 같은 국가는 오히려 초반에 잘못했으니까 지금 더 재활하고 있고요. 이태리도 초반에 정말 잘못해서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이랬지만 이태리도 우리나라 모델 따라가면서 근근히 버티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들이 비슷한 형태로 갈 거다. 우리나라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한번 버텨보자 하는 국가들이 나올 거고 일부 국가들은 그냥 백신 나올 때까지 그냥 어떻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가보자 이런 국가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완치자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57일의)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5월 초부터 지금까지 탈모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고 기억과 집중이 힘든 브레인 포그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가슴과 배에서는 수시로 통증이 느껴지고 피부색이 보랏빛으로 변하거나 심한 피로감이 몰려와 일상생활이 힘든 날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후유증, 의학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뭐 예상을 못했다기보다는 그런 후유증의 다양성들이 너무 이제 크다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이런 이제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자체, 호흡기 감염병 자체를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다 사라지고 호흡기 증상이 다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할 때 그러면 이제 폐렴이 좋아지든 뭐 호흡기 증상이 좋아지든 이 바이러스 감염은 좋아졌구나. 이걸 이제 완치의 개념으로 봤던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호흡기 바이러스에 바이러스가 다 빠져나가고 뭐 몸이 낫고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느껴지는 많은 그런 후유증에 해당되는 부분들, 특히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내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낙인 효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내가 감염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 감염시켰죠. 내가 만났던 친구 감염시키고 심지어 직장인 동료들 감염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책감들도 많아지고요. 또한 격리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일반인들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2주, 3주씩 어디에 갇혀 있는다는 거 사실 꿈에도 못 꾸잖아요. 근데 감염됐던 사람들이 2, 3주에 갇혀 있는 상황들이 마련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편히 심해서 갇힌 게 아니라 아프면서 갇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호흡기 질환에 생기는 2차적인 그런 뭐 폐에 남아있는 흉터 뭐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에 의한 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 교수님,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 결국 우려했던 것처럼 완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완치라는 개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완치라는 개념은 있죠. 그러니까 완치라는 건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는 몸 안에서 우리 몸의 면역이든 뭐 치료든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가 되면 사실 그건 완치죠. 근데 이제 제거가 됐다고
우리 몸의 기능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후유증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전쟁을 했는데 뭐 어느 적을 섬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적은 사라졌지만 전쟁터는 그 포탄으로 막 패여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이제 주로 뭐 이제 그 감염시키는 장기가 이제 폐나 심장, 혈관, 점막 이런 데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폐에서 열심히 이제 그런 그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그걸 갖다 잡아먹게 되면 폐렴이 생겨요.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는 다 죽어서 이제 사라졌지만 염증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피부에도 작은 상처가 있으면 그냥 깨끗하게 아물지만 큰 상처가 있으면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에도 폐렴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게 되면 폐에 이제 흉터가 남기게 됩니다. 그걸 이제 섬유화라는 이제 표현으로 나중에 쓰게 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심장이든 혈관이든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결국 다 영향을 받게 되면 그 해당 장기들, 뭐 뇌에 영향을 받으면 이제 뇌 기능 떨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직접적으로 바이러스가 공격한 부위에서 그 기능이 회복되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들이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찾아야 될 그런 때라고 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되시고 후유증을 겪었고 지금 다시 그 부분을 이겨내고 계시는 한 분을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정환 씨라고 하는데요. 이정환 씨 지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완치 판정 받으신 지 얼마나 됐으며 또 하나는 현재 몸 상태는 어떻고 요즘에 일상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6월 1일 날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략 약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몸 상태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후유증으로 심한 탈모를 겪었다. 이제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이 탈모는 남성들에게 사실은 말 못할 고민이 되는 상당히 심각한 증상인데 지금 이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탈모가 조금만 있으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을 텐데 탈모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스트레스도 컸었고요. 네. 어느 정도 탈모가 심했냐면 제 머리를 한번 감게 되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머리카락 떨어진 것 때문에 수채구멍이 막혀서 배수가 안 될 정도였고요. 그리고 머리를 말리게 되면 머리 말릴 때도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부모님께서 너는 머리 말리고 난 다음에는 꼭 청소기로 한번 밀어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탈모가 심했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팬데믹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이정환 님께서는 본인이 이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라고 느꼈던 그 느낌을 받았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무서웠다는 시점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키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마스크도 썼었고 그리고 라텍스 장갑도 끼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는 제가 무증상자였는데 무증상자에서 유증상자로 발견돼서 또 거기서 증상이 굉장히 심한 편이어서 불예측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정환 씨는 또 혈장 공여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혈장 공여를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굉장히 죽을 만큼 아프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코로나에 걸릴 때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을 만큼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한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혈장 공여를 통해서 제 혈장을 받고 치료받으신 분들이 하루아침이라도 빨리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서 혈장 공여를 하게 됐고요. 빨리 코로나에서 치료 잘 받을 수 있게 바라는 마음에서 혈장 공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고운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정환 씨 지금 여기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아마 이제 코로나도 직접 경험을 하셨고 완치됐지만 또 후유증도 앓으셨고 이러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원 후에도 이제 탈모 증상을 심하게 겪었었는데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게 후유증인지 아닌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 탈모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케이스들의 보고가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격리됐던 시간들이라든지 치료받을 때 겪었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제 탈모가 유발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요즘 또 재감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항체를 가진 이제 회복자분들께서도 정말로 재감염이 될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앓고 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중화항체라고 해서 이제 그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이제 방어 항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감염의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가 있냐면 중화항체 형성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중화항체가 형성된 이후에 오랜 기간 유지가 되지 않아서 어느 일정 시간 이후에는 이제 항체가 충분치 않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종이 생겨서 기존의 중화항체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재감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감염의 예들이 이제 계속 보고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그런 재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 지금 이 방역 당국에서 이게 정말로 그 중화항체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변종에 의해서 새로운 그런 방어력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정환 씨?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궁금한 거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상 통화까지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유증이 다 완전히 말끔히 다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정환 씨는 다행히 후유증을 잘 견뎌내고 계셔서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영일 평론가, 이정환 씨 말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던데. 조금은 더 심각하게 이 완치가 일상생활로의 완전한 복귀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부산 47번 확진자인데 이 부산대의 박현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경각심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많은 인터뷰들도 하고 SNS에 글도 내셨는데, 오히려 이런 활동이 또 본인의 건강을 해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조금만 인터뷰를 해도 이분이 제일 심각하게 호소하는 증상이 브레인 포그거든요. 근데 이 브레인 포그 때문에 다른 몸들도 다 지금 아프다. 지금은 제가 인터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도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은 안타깝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브레인 포그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증상이 상당히 무섭게 들리거든요. 이게 말씀만 들어보면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인 겁니까? 글쎄, 뭐 지금 그 이분께 나타난 그 증상이 뭐 정말로 이게 코로나19에 과연 그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인지는 사실 명확치는 않긴 합니다.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드물지만 이제 뇌에도 염증을 일으키거나 뇌혈관 쪽에 이제 영향을 줘서 그 전체적인 뇌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인지 기능들을 떨어뜨리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의 이제 자연 치유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돌아오게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런저런 심리적인 충격이나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악화된 부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치료를 해야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 나중에 이제 정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이제 좀 적극적인 뭐 MRI나 다른 검사들 또는 심리 이런 검사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좀 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런 일상적으로 이런 이제 낫고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은 분들은 이런 흉터가 남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회복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을 지나면 또 대부분 이제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은 회복이 되긴 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코로나19 관련해서 경각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일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제 과거에 이제 국내에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이 일어났던 상황들을 조금 이제 되짚어 보면은요. 그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연휴가 끼어서 뭐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유행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좀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 뭐 2자릿대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기에 이제 경각심을 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게 됐을 때 또 한 번의 이제 대유행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길 그런 바람 있습니다. 아니, 초기에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돌입했는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리가 선언을 했어요. 지금 많이들 까먹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합니까? 그거 견디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놀러 가고 싶어 합니까? 그 가족들이 견디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도 최소한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동참해 주십사. 다시 한번 오늘 이 후유증의 사례를 다루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8개월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지칠 수밖에 없고요. 또 모든 의료진들 또한 방역 당국에 있는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그냥 바이러스랑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꿔서 그냥 바이러스에 잘 걸리지 않게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다 변형시켜 놔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을 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형태의 삶의 모습들을 가져가자. 특히 바이러스한테서 안전한 그런 모습들을 가져면 좋겠고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주된 이유가 오늘 얘기 나온 그런 이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심각하게 앓았던 분들, 심지어는 사망까지 했던 분들까지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더 바꿔보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신 세 분이 말씀해 주신 조언들을 잘 들으셔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독감과 이제 코로나19가 같이 이제 유행할 수 있는 이제 가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유행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사람 많은 곳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일단 이런 그런 사람 많은 곳에 이제 다녀오셨을 때는 손을 잘 닦는 그런 이 기본적인 그 개인위생에 철저히 해주신다 그러면 이번 그 코로나19나 독감의 대유행을 이번 가을에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